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89명으로 77일 만에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비수도권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완화된 가운데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밤 9시 영업 제한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는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은 우한 수산시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2만여 명으로 한 달 전 22만 명보다 크게 줄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코로나19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아공은 자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바다 위를 떠서 이동하는 배 일명 리그선의 핵심 기술 유출 행각이 정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까지 산업 스파이의 표적이 되면서 기술 유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271명이 확진된 이후 최소 규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89명으로 누적 8만 1,18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264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이 계속됐습니다. 서울 111명, 경기 79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에서만 207명이 확진됐고 전국 12개 시도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3명 늘어서 국내 누적 사망은 모두 1,474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 누적 188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353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7만 1,218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5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환자는 4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207명의 22.7%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된 사람은 모두 4,668명입니다.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일주일간 상황을 지켜보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200명대로 줄어든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도권 지역의 경우도 지금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단계 조정, 방역수칙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방역과 서민 경제를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늘부터 밤 10시로 완화되지만 수도권은 밤 9시 영업 제한이 유지됩니다. 이런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데 정부는 수도권의 재확산 위험이 높아서 어쩔 수 없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더 연장됩니다. 환자 발생 추이와 자영업자의 생계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행이 재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설로 인한 이동 증가와 확산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전체적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는 424명에서 354명으로 감소했으나 수도권은 오히려 늘었고 비수도권은 절반 가까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의 환자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 제한을 완화할 경우 설 연휴를 거치며 전국적 재확산에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좀 완화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직장들 자체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조치들이 이제 강화돼야 되고요. 설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 매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지금도 시식과 시음, 견본품 행사는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오는 14일까지 매일 산업부 주관으로 방역관리 상황을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밤 9시 영업 제한 유지 조치 항의하며 새벽까지 가게에 불을 켜두는 방역 불복 개점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밤 8시 반이 되자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은 나갈 준비를 하고 직원들도 뒷정리하느라 분주합니다. 죄송한데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9시에 영업 제한이 있어서요. 이제 9시가 다 돼서 조금 정리를 부탁드려야 되거든요. 밤 9시가 넘었지만 가게 불은 켜져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늘려달라며 자영업자들이 점등 시위에 들어간 겁니다. 호프집 같은 경우는 9시, 저녁 9시부터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적어도 자정까지는 저희가 영업을 할 수 있게 좀 완화해달라는 취지로 지금 점등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건 주점뿐이 아닙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 넘겼는데도 당구장 안은 환합니다. 마찬가지로 손님은 받지 않으면서 불을 켜두는 점등 시위에 나선 겁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된 비수도권은 오늘부터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밤 9시까지 그대로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업종에 따라 제한 시간을 달리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근거 없는 21시 영업시간 제한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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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영업자도 방역 조정 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손실은 소급 적용에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기료를 지급 못해서 전기가 끊깁니다. 냉장고가 멈추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음식은 썩습니다. 이런 재산 피해를 입어가면서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밤 9시 영업 제한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은 사흘간의 공동행동에도 변화가 없으면 심야 영업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해 당국과의 마찰도 우려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바다 위를 떠서 이동하는 배 바로 위그선인데요.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 핵심 기술인데 퇴직한 직원들이 기술을 빼돌렸다가 우리 정보 당국의 덜미를 잡히는 등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대기업에 이어서 이제는 중소벤처기업까지 산업 스파이의 표적이 되면서 국내 배로의 기술 유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승했던 위그선. 바다 위를 1m가량 떠서 고속 이동할 수 있는 배로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장 등 직원 2명이 퇴직하면서 개발 실험 데이터와 설계 도면 등을 빼돌려 동종 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업체와 생산을 추진하려다 우리 정보 당국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하마터면 10수년 동안 수백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이 고스란히 경쟁국 수중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런 그 정도 가져간 게 뭐가 죄느냐? 이게 무슨 국가 핵심 기술이냐? 자기 거 아닌 거는 가져가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국가 핵심 기술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해외 유출했을 때는 이거는 그 이적 행위로 또 매국 행위로 해서 엄벌을 쳐야 된다는 게 1000분의 1mm 두께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진 이 제조업체는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의 두께 측정기를 개발해 100억 원 규모의 중국 수출을 앞둔 상황에서 소속 프로그래머가 기술을 빼돌린 겁니다.
훔친 기술로 중국에서 비슷한 장비를 만들어 저가에 판매하는 바람에 10년간 공들인 연구 개발이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국정원의 문을 두드려 유출 증거를 찾고 가해자 징역형도 이끌어냈지만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 친구가 유출한 거랑 뭐 하나 일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 싱크로율 100%로 나왔으니까 이건 결혼할 때 주례 좀 서주세요 할 정도로 저하고 굉장히 돈독한 관계. 뒤에 가서 그렇게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지난 2015년부터 20년까지 국정원에서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모두 130건.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가 적발한 사건도 최근 5년간 600건이 넘고 검거한 인원은 무려 1,7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액 연봉 등 금전적 이익의 유혹에 넘어간 건데 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규모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산업 스파이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의식 강화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산업기술 유출범을 어렵게 붙잡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현실입니다. 어렵게 개발한 첨단 기술이 헐값에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하고 중견 벤처기업의 보안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기술 유출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보면 피해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정보당국이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중에서도 3분의 2는 중소기업이 표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도 정작 보안 시스템은 허술한 점을 노리는 겁니다. 일반 대기업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하니까 상대적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의 어떤 체계들이 많이 소홀한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 28명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겨우 4명입니다. 적발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고 걸리지만 않으면 고액 연봉으로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으니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대략 한 2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에 따라서 비용도 상당히 들고 조직 내 피로도도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선고가 집행유예로 끝나버리면 허무함을 넘어서 이런 절차를 왜 했나. 최근엔 대부분의 자료가 디지털로 관리돼 한번 유출되면 회수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이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협회 등이 활동하고 있지만 기업들을 충분히 지원하기엔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첨단 기술 글로벌 경쟁 시대, 기술 유출은 곧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을 더욱 높이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 마련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팀이 우한 수산시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 중국을 떠나기 전에 주요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은 그동안 수산시장과 병원, 연구소 등을 방문했습니다. 조사팀원인 동물학자 피터 다작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수산시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작 박사는 이번 조사 중 우한 도심에 위치한 화난 수산시장 방문이 특히 유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2019년 12월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처음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작은 화난 시장에서는 해산물과 함께 야생 동물을 포함한 육류가 팔리고 있었다면서 시장 상인과 손님이 감염된 점을 고려할 때 이곳에서 코로나19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o the Hoyland Seafood Market has been a particularly important site to look into, and it's been really quite informative, quite interesting, and no big issues in getting access, getting information. 그는 조사 결과는 발표 전까지 기밀이지만 오는 10일 전문가팀이 중국을 떠나기 전에 주요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작은 코로나 발병 이후 수산시장이 문을 닫고 청소를 했지만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다면서 사람들이 서둘러 떠나며 물품과 장비와 증거를 남겼고 우리는 그것들을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들이 투입됐지만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이번 조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에 접종한 사람이 3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CNN 방송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인용해 현지 시간 7일 현재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미국인은 3,157만 9,100명이며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914만 7,185명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까지 배포된 백신은 5,930만 7천여 회분, 이 가운데 접종된 백신은 4,121만여 회분으로 집계됐습니다. 6일까지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접종자 수는 약 130만 명으로 취임 100일 만에 1억 명에게 백신을 마치겠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목표를 웃돌고 있습니다. 100일 만에 1억 명을 접종하려면 하루 평균 100만 명이 접종해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에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험 규모가 작은 편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남아공 변이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로이터 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영국 언론은 옥스퍼드대와 남아공 비트바테르스란트대가 함께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전했습니다. 성인 2,026명을 대상으로 1, 2상을 진행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례 접종하는 방식으로는 남아공 변이로 인한 경증과 중등증 발현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공 변이로 인한 중증이나 입원 또는 사망 예방 효과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의 중위 연령은 31세로 참가자 중 입원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소규모 1, 2상 시험 초기 자료에서 남아공발 변이가 주 원인인 경증에 자사 백신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다수 시험 참가자가 젊고 건강한 성인이어서 중증과 입원 예방 효과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 백신의 중화항체 활동성이 다른 백신과 동일하기 때문에 남아공 변이로 인한 중증은 예방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를 담은 논문은 아직 전문가 심사 과정인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검증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가을까지 변이에 대처하는 차세대 백신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인데 갈수록 진화하는 변이에도 효과가 검증된 백신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즈벨리 음키제 남아공 보건부 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보류하고 최선의 접종 진행을 위해서 과학자들의 조언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과학자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존슨앤존슨 화이자 백신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중순 첫 백신 사용 승인과 함께 의료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이 접종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언제 얼마나 백신이 들어올지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될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긴급사태 연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이달 중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달 하순이던 일정을 앞당긴 것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접종이 늦어졌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このワクチンの確保は日本は早かったと思います。確保する全量確保することについては早かったと思います。ただ接種までの時間が海外と遅れていることはこれは事実であります。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오는 15일 일본 정부가 화이자사 백신을 승인하고 오는 17일 이후 의료진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백신 3사와 3억 1,400만 회 분량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세계적인 공급난 속에 계약한 물량이 제때 일본에 들어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지역 내에서 생산한 백신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국내 백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おそらくこれが数年続くかもしれないとした場合に、何度も輸入するっていうのもなかなか国民の理解も得られにくいでしょうから、やはり国産のワクチンでというところの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4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면 각 지자체는 일정과 접종 장소 등을 알려주고 원하는 백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백신이 얼마나 공급될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어 준비는 겉돌고 있습니다. 間違いなく接種を進めていくことを一番のスローガンにしてるんで、逆に言うと国からの情報が早く正確に降りてきてほしいと思ってます。 1억 2천만 국민의 백신 접종 정보를 통합 관리할 전산 시스템도 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전국 47개 지자체장은 회의를 열어 정부 책임 아래 하루빨리 현실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가오는 설 연휴도 가족들이 모두 모이긴 어려워졌는데요. 아쉽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편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